저는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해당 전시 서문 작성한 김태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옆에 앉아 있는 이제 네 분은 이제 아트 컬렉티브라는 팀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작가님들이시고요. 가장 끝에 앉아 계신 분은 이제 지성민 작곡가님. 이제 전시 보실 때 들으셨던 음악이 있었어요. 그 음악 작곡해 주신 작곡가분으로 총 6명에서 꾸민 전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서는요, 이 해당 전시를 구성하고 있는 이상촌, 도깨비, 디제잉이라는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작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먼저 지금 이 공간에 구성되어 있는 전시에서 이상촌, 도깨비, 디제잉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어떻게 이런 전시를 기획하게 되셨고 앞서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소로 구성하게 되었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 전시는 저희가 각자 이 작가로서 살아가면서 종종 이제 세상과 좀 다르다, 좀 분리된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저희나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이상을 쫓는 도깨비들 같아 보인다라는 인식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주변에 우리 같이 도깨비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을 관찰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상을 쫓는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이제 그것의 실체는 무엇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을지라는 질문을 공유해보고자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은 지금도 지금이지만 과거부터 이상을 쫓고자 했던 노력들이 있어 왔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시도들을 추적해보고 아카이빙하면서 시작이 되어서 지금 이 전시가 구성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촌이라는 키워드를 다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을이라는 모습이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촌이라는 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작가님들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는지에 대해서 각자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상촌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아마 이상향, 유토피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저희가 시작점은 물론 이상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떤 개인적인 이상향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는 맞지만 결국 저희가 살아가는 곳은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적인 속성이 두드러진 하나의 이상촌을 가정으로 해서 구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상촌 과 이상향은 엄연히 다른 존재인데 이상향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질문지에서도 드렸던 것처럼 뭐 닿을 수 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견도 저희 안에서는 있었지만 결국 이상촌이라는 거는 그것과 관련 없이 내가 어떤 이상을 쫓고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이상적인 하나의 마을, 공동체라고 현실에 머물러 있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전시를 이해를 해주시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살짝 덧붙여 드리자면은 이상향이란 개념은 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어디를 찍고 거기에 도달한다, 어떤 종착점의 개념에 가까운데 해당 전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상촌이라는 개념은 선의 형태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점을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점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까지 도달하는 과정 전체에 대한 지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더욱 가까운 것 같습니다, 본질에. 그래서 이제 오브제로 이루어진 작품들이 이 이상촌을 두드러지게 보이는데 여기 앞에 보이시는 이 기다란 작품이 다성성 장군이라는 이름의 작품인데 마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장승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전시 공간을 들어오셨을 때 딱 마주할 수 있는 장승 오브제. 이 다성성 장군에서 보시면은 내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면의 각각 디스플레이에서 디지털 작품이 상영이 되고 있어요. 사실 이 다성성 장군의 이 마지막
그 큰 7인치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한 장면은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와 전쟁 중인 국가의 색, 그리고 과거 서울 역사 아카이브에서 가져온 과거 이상을 추구했던 운동들에 대한 과거 사진들을 데이터로 해서 각자 이미지 프롬프트와 색깔 레퍼런스, 그리고 텍스트 프롬프트, 이 세 가지를 섞어서 마지막 화면이 나왔는데요. 이런 인공지능이 사실 데이터셋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측을 위해 만들어진 친구인데 되게 미래 없는 예측을 해요. 과거에 기반한 예측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의 도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바라보는 측면도 이 작품의 한 부분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상이라고 했을 때 좀 미래적인 감각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 디스토피아냐 유토피아냐, 어떤 미래의 어떤 선적인 모습을 보는데, 그러한 예측의 도구로서 저희가 많이 발전된 이런 기술, 인공지능을 볼 때 우리가 과거에 기반한 데이터셋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했을 때는 생각보다 좀 되게 프롬프트가 그 텍스트 프롬프트가 좀 긍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장면들이 굉장히 좀 어둡다 보니 되게 어둡게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예측해준 미래도. 그래서 우리 또 그러한 느낌으로 이 전체적인 전시에서 과거의 아카이빙을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과거와 역사에 대해 앞으로를 예측하고 사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감각하고자 하는 생각들이 있었고, 그러한 리서치를 하고 좀 연구하는 기반으로 저희가 전시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있었던 일들에 대한 아카이빙과 그런 노력들이 조금 전시에 많이 노출이 돼 있으니까 관람객 여러분들도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셔서 전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이 기후비라는 오브제가 또 상징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적으로 보여드리고자 해서 이 비라는 지칭을 하였는데요. 위에 보이시는 이 오브제는 진짜 예전에 쓰였던 기후와 온도를 재는 그런 기구예요. 특정 지역의 특정 온도를 보여주는 기록지와 함께 있는 이 온도계를 찾아서 이 우리 마을의 상징적인 위치에 놓아보자라는 취지에서 가지고 온 오브제이고, 그 밑에 달 항아리가 연상되는 그런 모양의 오브제가 있는데, 이 달 항아리와 같이 보이는 오브제의 매체는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이제 용산 철거 현장에서 주워온 그 콘크리트를 가지고 새로 쉐입을 만들어서 완전하다고 불리우는, 그리고 인식되는 쉐입으로 꼬아서 이제 가지고 온 것인데, 그런 장소성과 그런 과거에 지어졌다가 무너지고 지어졌다가 무너지고 구축되었다가 사라지고 또 새로이 건축되는 그런 마을의 시도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상촌이라는 곳에 이 상징적인 오브제들과 함께 연결지어서 구성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상성 장군과 기후비 두 작품 모두 저는 흔적이 모여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설명 간단하게 드렸던 것처럼 이상촌은 선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약간 각도를 다르게 보면은 이제 흔적들의 아카이빙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욕망과 관련된 어떤 이상 추구와 관련된 장면들과 관련된 국가들, 이런 것들이 장승이라는 하나의 오브제에 다 합쳐져서 어떤 선의 형태이지만 다른 모습으로 이제 전시가 되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후비 마찬가지도 건축물이라는 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의 욕망이 얽혀 있는 하나의 오브제라고 바라본다면, 그것들의 흔적들을 재결합함으로써 또 다른 의미를 또 창출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이상촌이라는 이미지와 또 닿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근데 아까 장승 얘기하셨을 때 이제 마을을 지키고 있는, 마을 입구에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이상촌에 거주하고 있는 존재들은 저희가 도깨비라고 또 지칭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이상촌과 마찬가지로 또 해당 전시 공간을 보시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도깨비의 모습은 또 존재하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또 방문해 주신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제 도깨비의 의미나 존재, 아니면 뭐 어떻게 내가 도깨비란 명사를 어떻게 또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작가님들의 생각이 어떠셨는지, 작품에 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깨비는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예술가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저희의 모습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주변을 둘러보다가 너무 사회가 이제 좀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뭔가 우리가 하나 튀는 행동만 하거나 내가 조금 더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그 경우가 있다면은 그거를 되게 나는 이 사회에 속하지 못한 사람이다, 혹은 내가 뒤처지고 있다, 혹은 내가 좀 다르다라고 인식을 하고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도깨비라고 굳이 이제 지칭을 하게 된 이유는 이제 보통 귀신이라던가 뭐 어떤 다른 신이라던가 어떤 신화 속에서 나오는 존재들은 어떤 이제 형태나 어떤 종교적인 위계나 어떤 본질적인 기원 같은 것들이 좀 존재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설화에서 존재하는 이 도깨비라는 존재는 되게 이야기들을 많이 서칭을 해봤는데 좀 우리를 도와주는 긍정적인 존재로도 출몰을 하고, 혹은 우리를 뭔가 무섭게 누군가를 이제 혼내주는 그런 존재로, 감시자로서 나오기도 하고, 또 괴롭히는 존재로서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역할로 등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깨비라는 존재라는 게 참 미지수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이 판단 내려질 때, 혹은 타인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도깨비라는 존재처럼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혹은 이게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좀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찾다가 도깨비라는 이 요소, 한국 설화에서 나오는 캐릭터를 좀 찾게 된 것 같아요. 이 작품 도깨비 언덕이랑 이제 이상촌 그 디지털 작품에도 도깨비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죠. 네, 그 도깨비 관해서 저도 말을 좀 덧붙이고 싶어서, 서문 내용, 그 아까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 도깨비라는 존재가 뭔가 도움을 줄 때도 있고 아니 벌을 주는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말이 좀 인상 깊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서문을 쓸 때 거기에 이제 사물놀이에서 징의 역할에 대해서 썼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징이라는 게 박자를 벗어나지 않게끔 단체의 가이드를 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박자를 지키는 이들에게는 내가 뛰어놀 수 있는 만큼의 공간을 정해주는 것처럼 들릴 거고, 징소리가. 근데 박자를 벗어나는 역할이 있는 악기들한테는 벌을 주는 듯한, 나서지 이 이상으로 나가지 말라는 듯한 경고음으로 또 들릴 수 있다는 생각을 또 했던 거랑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문을 쓰고 해당 전시를 이해할 때 도깨비의 존재가 이 전시에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그 딱 지금 징의 역할과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가변성 이런 게 핵심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역할이나 본질이 정해져 있는 한 가지의 이미지의 신이 아니라, 아니면 이야기 속 인물 이미지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그 변한 이미지들 전부 다 도깨비로 지칭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유연성, 그런 게 이제 이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나아가면 이상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한테 가장 필요한 태도이자 마음가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좀 말이 많은데, 그 도깨비라는 이미지를 차용하게 된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깨비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옛날 이미지로 보면 방망이를 들고 있다든지 뿔이 나 있다든지 뭐 그런 식에서 약간 산적 같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오히려 도깨비를 생각해서 도깨비 불과 같은 모습을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적인 형태나 어떤 동물적인 형태에 갇혀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도깨비 불 어떤 형이상학적인 영혼과 같은 형태로 세상을 떠도는, 그러다가 자신이 나타나고 싶을 때나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식의 이미지를 떠올렸기 때문에 그 유연성과 가변성과 맞닿아 있는 존재로서는 도깨비가 제일 적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전시와 글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속성이 이제 잘 드러나는 작업이 뒤에 보시는 도깨비 언덕인데요. 도깨비 언덕 작업을 보시면은 굉장히 일렁이는 듯한 그런 모션이 나오면서 고정된 듯하지만 서로 반사하면서 위아래 모습이 유동하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도깨비 형상이 보이진 않지만 도깨비의 흔적이 좀 드러나도록 유도를 한 점이 있고, 이제 현실과 상상의 경계의 풍경으로 느껴지게끔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도깨비가 거주하는 중간 세계의 감각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진행을 하였고, 이 도깨비 언덕과 연관해서 사운드 작업을 또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성민 작곡가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처음부터 전시 처음은 아니지만 이제 중간 과정부터 저희 작가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많이 듣고 또 저의 아이디어도 같이 공유하기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제목이 도깨비의 디제잉이라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음악을 담당하는 저로서는 도깨비가 하는 DJ를, 그러니까 제가 도깨비로서 DJ를 해야 된다고 느꼈고, 어떻게 다뤄야 될지 사실 처음에는 방법을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일단 디제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섞어서 저는 만들고 싶었고 그래야만 했고요. 그리고 그 각 요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좀 더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경으로 이렇게 들렸던 음악들이 사실 들으시기에 그렇게 편안하게 들리셨던 그런 음악은 아니었을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크게 4가지 정도의 포인트에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타악기처럼 좀 저음에서 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근데 이 소리는 아까 지금 여러 작가님들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도깨비라는 것의 정의랄까요? 그 정의 자체가 완전하게 정의 내리기 어렵고 정체성을 좀 말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 음악에서의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왔던 이 타악기 소리 같은 거는 쫓아가는 듯한, 내가 달려가는 듯한 주체자로서의 느낌을 가지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떤 분이 들으셨을 때는 내가 쫓겨간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가면은 이게 달려가는 소리가 아니라 좀 맥박 소리처럼 바뀌는데 이게 내가 쫓아가는 주체자인지 내가 쫓겨가는 좀 목적이 되는 상대자인지 이 정체성이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길게 저음과 고음들이 금속성 소리가 띠 이렇게 들리는 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 음들은 고음도 있고 저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음정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데 아마 이 음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고 언제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지를 인지하신 분들이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음들은 굉장히 길게 이어지는 미세하게 들리는 소리고, 내가 주체적으로 인지하지 않으면은 들리지 않고 이명처럼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이게 이상일 수도 있지만 처음에 그 태우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이상적인 것들이 선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귀에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고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 시작됐고 언제 끝났는지 아마 대부분은 인식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정의하기 어려운, 또 인식이 명확하게 되기 어려운 그런 요소로서 사용을 했고요. 또 하나는 중간에 아주 짧게 5초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에 갑자기 사람 목소리 같은 게 막 이상하게 섞여서 들렸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만든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만큼은 칼 하인츠 슈토카우젠이라는 독일 옛날 작곡가의 곡을 샘플링을 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게상대 융링해라는 젊은이들의 노래라는 곡인데, 이 곡은 일단 이 곡이 작곡된 게 70년 전이고 그 당시로서는 샘플링이라는 개념은 이제 원래 이 기존에 있는 소리를 녹음해서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과
컴퓨터 자체에서 내가 인위적으로 처음으로 만들어낸 소리를 합쳐서 같이 엮어서 만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개념의 거를 어떻게 보면 디제잉해서 같이 만든 최초의 음악이거든요. 근데 그 음악의 또 텍스트의 내용은 사실은 성경에서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텍스트예요.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그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그 소년들이 있는데 그 소년들이 불 속에 있어요. 근데 그 불 속에 있는 동안에 희망을 노래하는, 감사를 노래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 속에 있는 상황인데도 그 상황이 나를 정의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에서의 정해지지 않은 어떤 상태, 그런 것들을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곡이 끝나는 부분에서 뭔가 기타 소리 같은, 뭔가 줄이 풀린 듯한 소리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 악기는 클라비코드라는 악기예요. 피아노가 나오기 이전에 최초로 나온 건반 악기인데, 이 클라비코드는 당시로서는 이렇게 건반 악기라는 개념을 만들었을 때 와,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악기를 라는 그런 엄청난 발명품이고 이상적인 악기였는데, 지금의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굉장히 소리도 약하고 막 음정도 이상하고 이런 악기로 들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악기로 연주되는 이 마지막 부분은 결국엔 끝이 나지 않고 마무리되는 듯하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곡 전체는 계속 루프로 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도 정의 내리기 어렵고 또 정체성도 정의 내리기 어렵고, 내가 지금 속한 이 환경이 내가 지금 불 속에 있는 건가 아니면 오히려 좋은 환경인가라는 것도 정의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섞어서 디제잉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곡 설명해 주실 때 강조해 주신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상촌과 도깨비의 속성과도 되게 닮아 있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의 내리지 못한다는 것이나 형태가 하나로 갇혀 있지 않다는 그런 지점들. 근데 이제 성민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 제가 딱 꽂혔던 단어가 그 주체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쫓기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내가 쫓아가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는, 하지만 그 발소리 자체는 본질적으로 하나만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소리를 내가 어떻게 듣고 어떻게 해석할지를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음악을 들으면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상촌에서 도깨비가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그 태도도 결국에는 그 주체성을 설정하는 것과 닿아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나의 이상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추구해 갈 것인지 내가 결정하고, 타인의 이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그 타인이 이상을 추구할 때를 내가 또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태도들에 대해서 주체성이 결국엔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또 이 디제잉이라는 키워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디제잉이라는 또 액팅 자체가 DJ라는 어떤 기준점인 존재가 여러 가지 목소리를 하나의 곡으로 또 믹싱해가는 행동인 만큼 이제 그런 태도들이 또 함양돼 있는 도깨비나 이제 음악들이 또 전시에 있는 것들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또 전시를 구성하고 있었던 세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또 천천히 얘기를 해봤어요. 이상촌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를 드렸고, 이제 그 안에 존재하는 도깨비, 그 다음에 그 도깨비의 행동인 디제잉에 대해서 또 저희가 얘기를 또 짧게나마 해드렸는데, 그러면 요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저희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 이제 또 각자 이상을 또 추구하면서 내일을 또 살아갈 거잖아요. 이제 그때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니면 도깨비와 이상촌이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태도를 함양하고 이제 타인의 이상을 봤을 때 또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작가님들 전체가 다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저희가 글에서도 적어놨듯이
균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6명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도 이상이라는 지점이 도저히 타협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상이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살면 좋은 겁니다. 함께 잘 살 수 있습니다라는 태도 자체가 되게 무책임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모래시계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모래시계가 하나가 다 떨어지면 결국 어떤 내가 이상에 대한 그런 어떤 만족감이라던가 행복감이라는 게 소진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유지시켜야 되지라고 했을 때 이 가장 완벽한 순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래시계 안에서 떨어지는 그 가장 좁은 길을 지나가는 그 순간이 어떤 균형으로 인해서 이게 유연하게 고정되지 않고 어딘가에 올려놓지 않고 뒤집지 않고 유연하게 계속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그 순간이 가장 완벽한 균형의 지점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디제잉이라는 주제를 잡은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디제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제 믹싱이잖아요. 기존에 있던 음악들을 변형하거나 바꾸거나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아니라 그 두 개를 섞기 위한 방식으로 어떤 다른 새로운 음을 넣기도 하고, 그 연결 지점을 잘 찾아서 두 개의 음의 어떤 템포가 잘 맞는 순간에나 이럴 때 서로 얹혀서 믹싱하는 방법이 디제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우리 삶의 방식에 되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의 목소리를 줄이고 높이고 혹은 변형시키고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서 잘 맞는 지점들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 모두의 4개의 어떤 이상에 대한 생각들, 이상촌 공동체에 대한 생각들이나 혹은 개인적인 개인성에 대한 생각들이 서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이제 디제잉을 하는 것들이 이제 디제잉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결국 믿음이 아닌가라는 내용들도 나왔었는데요. 각자 추구하는 바는 당연히 다르지만 믿음에 따라서 도달하느냐 도달하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 도달의 상태가 이제 심리적인 상태일 수 있고 어떤 욕망의 성취의 상태일 수도 있고, 그 카테고리조차도 다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출발점과 도착지가 다 다르지만 그 다양한 정체가 모두 존중되면서 함께 사는 법을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제가 서문을 쓰고 생각을 좀 정리했을 때, 앞으로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 그러니까 세상을 다 같이 살아가는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그 속에서 그 쏠림에 대한 감각이 오히려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이 없다는 말을 저희가 계속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약간 환상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두가 같은 몫을 떼어내고 같은 몫을 취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건 사실 환상으로 만들어진 선택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신에 그럼 누군가는 7을 떼고 누군가는 3을 뗐는데 그 상황을 만족할 수 있느냐로 묻는다면 사실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얘기를 할 때 먹을 거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하나의 비빔밥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나물하고 밥하고 고추장 비율이 모두 일관되게 일치하지 않잖아요. 1대1대1로. 그리고 그걸 맛있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싱겁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맵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같은 비율로 같은 레시피로 만들었지만 요리는 똑같지만 다 같이 맛을 다르게 느끼니까 각자만의 비율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고추장을 조금 넣다든지 나물을 더 많이 넣는다든지. 근데 누군가가 내 비빔밥을 만들어 줄 때 고추장을 더 넣을 때 저건 좀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감각하는 그 생각, 그 감각, 그 순간에 인지할 수 있는 그 포착 능력이랄까, 그런 게 이제 이상촌과 도깨비와 디제잉을 다루면서 저희가
진짜 받아들여야 되고 또 저희가 방문해 주신 분들한테 건네주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전시를 준비하면서 그 이상에 대한 이미지를 좀 재정의하게 되는 게 있었는데요. 저한테 이상이라는 거는 조금 그래도 포지티브한 우리의 어떤 목표가 되고 꿈이 되고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이상이라는 거를 주제로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어떤 되게 이상적인 작품을 만들려고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다 담으려고 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되게 그게 저는 몇 번 이제 실패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을 때 실패를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에서 벗어나고 나중에 이제 작업을 계속하면서 들여다 보니까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이 이상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벗어나니까 비로소 좀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상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좀 맹목적이 될 수 있는 되게 네거티브한 속성으로도 좀 우리가 볼 수도 있겠구나. 막연하게 어떤 행복이나 아니면은 어떤 이상적인 상황, 뭐 어떤 좋은 상황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현재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완성된 목적지가 아니라 어떤 혼돈과 경계 같은 것들을 넘나들면서 그 순간순간에 좀 이렇게 리믹스 되지는 합쳐지는 과정을 잘 목격을 하고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쏠림이 한쪽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면은 훨씬 더 내가 꿈꾸던 이상보다 훨씬 더 확장된 어떤 세계가 좀 보여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을 저희가 다루는 이상을 유토피아로 보지 마시고 이상촌으로 봐주셨음 했던 부분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닿지 못하는 꿈이 아니라 현실 안에서의 내 주변에서의 내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이상촌 자체를 다 같이 한번 보고 살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전시에 관한 얘기는 저희의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이제 파트 2로 넘어가서 2부에서는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작성해 주신 질문지 내용과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적어주신 질문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네, 일단 쓰고 계신 분들은 편하게 앞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하나씩 뽑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네, 제가 지금 첫 번째로 뽑은 질문지에서는요,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신 분이고요. 네, 도달할 수 있다고, 네, 있다고 말씀하셨고, 이상촌의 유지에는 외부 자금이 필요하고 외부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가는 그 공동체가 가진 미적 가치에 달렸다. 이상촌 내는 미술가가 있는 것이 좋다라고 적어주셨어요. 그 보통 이상촌이라고 해가지고 그 보통 좀 주류 사회랑은 조금 안 맞아서 사람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그거를 잘 유지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고 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약간 실패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떨어져 나오긴 했는데 그 자급자족을 하려다가 좀 뭐 실패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그냥 그 책에서만 읽은 걸로는 뭐 중학교 사회 시간에 뭐 공상적 사회주의자 누구 뭐 이렇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실제로 자기가 그 자본주의에서 벗어난 이상촌을 내가 건설을 하겠다 해가지고 뭐 어디 막 땅을 사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어떻게 하려고는 했지만 결국 유지에는 실패해요. 근데 그 현대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 이걸 어떻게 잘 돌아가게 구현을 하는 사례가 아주 없지는 않은데 그 약간 그 미국에서 그 아미쉬라고 불리는 약간 기독교인 집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좀 현대 문명이랑은 조금 동떨어져서 살아요. 그 막 마차 타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특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일단 유지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부에서 좀 돈을 벌어올 만한 활동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 유기농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괜찮게 그 인식이 돼가지고
팔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뭐냐 건설 노동자로 굉장히 그 평판이 좋아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아미시가 아닌 그 농민들이 그 뭐 주변에 있으면은 뭐 거기에 가가지고 그 뭐 돈을 받고 뭐 건축물을 뭐 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외부에서 어쨌든 그 돈을 좀 뭐 벌면서,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좀 그 유지를 하는데 문제가 없는 좀 그런 케이스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지방 소멸이 되니까 뭐 좀 자급자족이 되는 뭐 마을 같은 거를 만드네 뭐 이런 거를 이런 얘기를 들어봐도 뭔가 뭐 보조금 같은 게 조금 들어는 가야 되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예, 그 경제적으로 이거를 인정을 받으려면 결국 이게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서야 되고, 그러려면은 외부에서 봤을 때 이게 약간 미적으로 봤을 때 좋아 보여야 되는 것 같아요. 예, 좀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썼어요. 호감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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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밖에서 봤을 때 예. 느껴지는 호감도. 예, 근데 그 뭐지? 약간 호불호 없이 뭐 그렇게 사랑을 받으려면 역시 미적인 거를 어떻게 잘 챙기느냐가, 예, 굉장히 크게 그 관건이 되는 것 같아서. 네. 그 제가 질문해 주신 거 듣기에는 이상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상촌이라는 개념을 개인의 것으로 가져왔을 때, 태도로 가져왔을 때, 그러면 그 태도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중요한 개념이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중요한 게 지지와 고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내 그런 태도를 어디까지 지지할 수 있는가, 그건 내가 멋있고 내가 추구하는 태도가 남들에게 동의를 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미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외부 지원 없이 자립하지 못한다는 거는 고립되는 형상을 떠올리게 되는데, 그 저희가 아카이빙 했던 것처럼 과거에 자신의 이상을 너무 지나치게 추구함으로써 타인들에게 피해도 주고 자신까지 망가뜨린 경우들을 좀 많이 아카이빙 안에 있어요. 뭐 전쟁을 일으켰던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태도에 고립된 양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립돼 버리면은 타인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아니면 지속 가능한 만큼 충분하게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개인의 이상촌이라는 거를 지속해 갈 수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문에서 활용하신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은, 결국에는 외부 자금이라는 거는 타인의 지지에 해당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동체가 가진 미적 가치라는 건 결국 내가, 그러니까 개인이 추구하는 태도가 얼마나 납득되고 설득할 수 있는지, 예, 그 힘에 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브랜드 가치로 또 바꿔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는 그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개인의 태도가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뽑아주신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아래에 적어주신 거 전시를 떠오르는 생각을 읽어드리면은, 이상향은 도달해야 하는 목적일까 목표일까? 중요한 것은 과정일까 결과일까? 중요한 건 나를 위한 이상일까 나만을 위한 이상인가? 아니면 모두가 함께 도달해야 할 이상촌인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적어주셨어요. 네. 혹시 질문 적어주신 분 계실까요? 네. 질문을 썼을 때는 좀 궁금해서 썼는데,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시거나 했을 때 좀 잠정적으로 결론 지은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네, 대충 네, 어떤 게 다들 생각이 다른데, 아까 이제 설명해 주셨을 때 그러니까 개인의 이상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모였을 때 이상을 찾는 과정을 하다 보면은,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면은 중간을 찾게 되고, 그건 합의에 이르는 거지 합의에 이른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서 적어봤던 거거든요. 뭐 아니면 또 뭐 누군가의 의견이 강하면 다른 사람은 배제될 수도 있고 다수결로 하게 된다면은 사실 다수결은 장점은 다수의 의견이 된다지만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는 경향도 있고 해서 궁금해서 적었는데 워낙 잘 설명해 주셔서 예. 네. 받아들이는 사람이나 뭐 분위기 아니면은 뭐 추구하는 바에 따라 다르다 정도로 생각을 네,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혹시 뭐 다른 생각 있으시면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절대 결론이 안 나요. 진짜로. 이거 저희도 똑같이 했던 말인데 다수결도 저희 4명만 해도 다수결로 안 하거든요. 좋다라고 4명 중에서 3명이 좋다고 해도 1명이 싫다고 하면 그 의견 반영 안 해요. 네, 4명 중에서 3명이 좋아도 의견 합의를 다수결로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수결이 좀 좋은 이상을 낸다라는 거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4명이서 싫다 그러는데 1명이 너무 좋다라고 말할 때 오케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을 찾는다는 이상 향이 아니고 이상 현실에서 동의하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거에 있어서 다수결이 오를 때가 있지 않다라는 걸 너무나도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는 의견 혹은 옳다라는 좋다라는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어떤 방식이 있을까를 200시간 말할 수 있겠죠. 말씀 주신 것처럼 다수결 많은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지지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의견일지라도 그 사람의 의견을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은 말씀드렸던 맥락이랑 계속 동일한데 어떤 도달점으로서가 아니라 그 유지의 과정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합의점에는 포기가 수반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포기할 수 없는데 네, 관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고 다만 그것을 수용하고 판단하였을 때 이제 되게 흔쾌히 상실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과연 효율적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다수의 분들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희를 평가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고 우리가 효율만을 쫓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또 도달하기도 하고 네, 항상 그 질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불을 지폈네. 제가 지금 받은 질문제도 이상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유의지의 부재에 대해 관심이 많은 1인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굴레에서 주어진 것은 무언가를 선택하는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혹시 해당 문구 적어주신 분이 어디 계실까요? 아, 네. 마이크 번만. 저도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고 그냥 원인과 결과가 모든 이 생명체들과 그걸 넘은 물건들과의 모든 관계들이 다 원인과 결과로 다 이어져서 내가 만약에 예술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의도했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오롯이 내 것이 아니게 되는 지점이 생기잖아요. 그냥 나는 그 온갖 우주의 것들이 모여서 내가 이걸 행위를 하는 그냥 매개자일 뿐이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랬을 때 그럼 예술가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해서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게 자꾸 극으로 가면 좀 약간 염세주의처럼 빠지게 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은 그런 논란을 얘기할 때 제가 매트릭스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그 주제에 관해서 오래전부터 다뤄왔던 영화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주인공 네오가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자기가 이제 약간 이제 종교적으로 보면 예수처럼 구원자처럼 돼 있는데 이미 구원을 못했던 그 전에 네오가 있었고 자기가 열 몇 번째 네오인데 그럼 자기는 뭘 할 수 있는 거냐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선택을 해야 그 다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철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 지점에 대해서 되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와 미래가 연결돼 있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선택을 해야만 그 미래가 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선택하는 순간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왜 원인인지 그 다음에 결과가 뭔지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내가 선택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저는 작업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오늘 주제인 어떤 이상 혹은 이상향, 이상촌 이런 거랑 연결시켜서 생각해보고 적은 없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와중에 이 주제를 받아들여 보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뭔가 억울하거나 나는 왜 이래야 돼 이런 상황이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이 촌이라는 아주 큰 공동체 안에서의 것들을 보면은 각각이 다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게 뭐 종교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각각의 선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이 세상 자체가 이상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이상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 허점이 엄청 많은 주장이겠지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작업하면서 비슷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질문지는 여기까지 저희가 하는 걸로 하고 라운드 테이블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